3월 4일 코스피가 12% 폭락한 날 한 투자자가 삼성전자를 담았습니다. 저점 매수라고 확신했습니다. 같은 날 외국인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3월 한 달간 30조 원을 팔아치웠고 2월까지 합하면 50조 원입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은 12년 반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큰 손은 뭔가를 받고 개미는 그걸 못 받습니다. 오늘 그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4일 오후 40대 직장인 김 씨는 증권 앱을 열었습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12.06% 폭락한 직후였습니다. 시가총액 800조 원이 순식간에 증발한 날이었습니다. 김 씨는 삼성전자 차트를 봤습니다. 몇 달간 버텨온 지지선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지지선이 뚫렸으니 이게 바닥이다. 김 씨는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게 아니라 저점을 잡는 거라고 되뇌었습니다. 그날 김 씨만 그런 판단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같은 생각으로 삼성전자를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반대편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삼성전자를 담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외국인 투자자들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월 한 달간 20조 원, 3월에는 30조 원, 두 달 만에 50조 원이 넘는 돈이 한국 증시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심각했습니다. 3월 한 달간 외국인이 삼성전자에서만 15조 원 넘게 팔았거든요. 전체 순매도의 거의 절반이 삼성전자 한 종목에 집중된 겁니다. 외국인 지분율은 12년 6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2013년 10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외국인이 30조를 팔아치우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31조를 사들였습니다. 외국인 30조 매도 대 개인 31조 매수.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베팅한 겁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축구장을 떠올려 보시면요. 경기 도중에 원정 응원단이 갑자기 전부 짐을 싸서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홈팀 팬들은 오히려 빈자리를 채우면서 더 크게 응원하고 있었던 거죠. 원정 응원단은 뭔가를 봤습니다. 경기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먼저 알아챈 겁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빠져나간 건 전례가 없는 속도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50조를 빼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위험 신호를 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에너지입니다. 2월 말 중동 전쟁이 터지자마자 브렌트유가 한 달 만에 63% 폭등했습니다. 배럴당 70달러대였던 기름값이 118달러까지 치솟은 겁니다. 38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었습니다. 이게 한국에는 치명적이거든요. 한국은 쓰는 에너지의 93.7%를 수입합니다. 자급률이 사실상 제로입니다. 그중 70% 이상이 중동산 원유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의 80%가 아시아로 옵니다. 한국, 일본, 중국이 직격탄을 맞는 구조인 겁니다. 유가가 이렇게 뛰면 한국은 하루에 1,000억 원을 추가로 써야 합니다. 한 달이면 3조 원입니다. 1년이면 36조 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연료비가 30% 오른 공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제품을 만들어도 원가가 올라갑니다.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한국 경제 전체가 그 상황인 겁니다. 두 번째 신호는 환율입니다. 3월 4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 숫자가 왜 무서우냐면 2009년이 리먼 브라더스 파산 직후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수준까지 환율이 올라간 겁니다. 3월 말에는 1,530원대까지 밀렸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손해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원화 가치까지 빠집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손실이 2배로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갈수록 환율은 더 오릅니다. 환율이 오르면 또 빠져나갑니다. 이게 멈추지 않는 악순환인 겁니다. 세 번째 신호가 가장 소름 돋습니다. 중동전쟁 한복판에서 관세전쟁까지 터졌습니다. 오늘 4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이 183개국에 상호 관세를 확정했습니다.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는 와중에 수출길까지 막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반도체, 헬륨 위기입니다. 반도체를 만들려면 초고순도 헬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웨이퍼를 냉각하고 플라즈마를 식각하는 데 쓰이거든요. 대체제가 없습니다. 한국은 이 헬륨의 65%를 카타르에서 수입합니다. 그런데 이란 공격으로 카타르 에너지 시설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헬륨 생산이 멈췄습니다.
전쟁 발발 후 일주일 사이에 헬륨 가격이 50% 급등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기름값만 올린 게 아닙니다.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까지 흔드는 겁니다. 에너지 쇼크에 환율 폭등에 관세 전쟁까지 외국인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4월이 됐습니다. 김 씨가 삼성전자를 매수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좌를 열 때마다 숫자는 더 내려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한 번 확인하던 앱을 이제는 하루에 10번씩 열고 있었습니다. 버틸 것인가, 손절할 것인가. 김 씨의 머릿속은 이 두 가지 생각이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버티자니 빠져나가는 외국인 매도 뉴스가 매일 쏟아졌습니다. 손절하자니 여기가 진짜 바닥일 수도 있다는 미련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계속 빠져나가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너지 쇼크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브렌트유는 여전히 배럴당 100달러를 넘기고 있었고 한국은 매달 3조 원 넘는 추가 비용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환율은 1513원까지 올라 2009년 이후 처음 보는 수준이었습니다. 원화가 약해질수록 외국인은 환차손이 커지고 환차손이 커질수록 더 빨리 빠져나갔습니다. 거기에 4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이 183개국의 상호관세를 확정하면서 수출 기업들의 실적 전망까지 무너졌습니다. 에너지, 환율, 관세, 이 세 가지 구조적 문제가 하나도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의 이탈이 멈출 리가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주가가 빠진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시장에 머물 이유 자체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상황은 썰물이 빠지는 바다에 홀로 떠 있는 배와 같았습니다. 물이 빠지면 배는 바닥에 걸립니다. 주변의 큰 배들은 이미 닻을 올리고 먼 바다로 떠났는데 김 씨의 배만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버티는 게 맞는지 빠지는 게 맞는지 매일 밤 고민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김 씨도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숫자를 다시 한번 꺼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31조 매수, 외국인 30조 매도. 처음 이 숫자를 보셨을 때는 단순한 대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따라오신 분이라면 이 숫자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외국인은 2월 28일 전쟁이 터지자마자 팔기 시작했습니다. 2월 마지막 이틀 동안에만 수조 원이 빠졌고 3월 내내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매수에 나선 건 3월 4일 폭락 이후입니다. 외국인이 이미 일주일 넘게 팔아치운 뒤였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큰손은 전쟁 발발 직후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으니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수 있다. 그러면 유가가 폭등한다. 한국은 에너지의 93.7%를 수입에 의존하니까 기업 비용이 치솟는다. 비용이 오르면 실적이 꺾이고 실적이 꺾이면 주가가 떨어진다. 여기에 원화 가치까지 떨어지면 내가 들고 있는 원화 자산에서 환차손이 난다. 그리고 마침 미국은 183개국의 관세를 때리려 하고 있다. 수출 중심인 한국 기업에 타격이 더해진다. 이 계산을 끝내는데 큰손은 48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쇼크, 환율 구조, 관세 리스크 세 가지를 동시에 계산한 겁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 대부분은 차트를 봤습니다. 지지선이 깨졌으니 바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큰손이 왜 파는지, 어떤 구조적 위험이 겹치고 있는지는 계산에 넣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장에서 같은 종목을 두고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보의 양이 달랐던 게 아닙니다. 뉴스는 누구에게나 같은 타이밍에 떴습니다. 차이는 해석의 속도와 깊이였습니다. 전쟁이라는 하나의 사건에서 에너지, 환율, 관세까지 연쇄 구조를 읽어내는 능력. 그것이 31조와 30조 사이에 존재하는 진짜 격차였습니다. 개미가 저점이라 판단하는 사이 큰손은 이미 계산을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이 왜 이렇게 빠져나갔는지 구조를 뜯어보겠습니다. 단순히 겁먹어서 판 게 아닙니다. 계산을 해본 겁니다. 첫 번째 구조는 환율과 자금 이탈의 악순환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원리가 간단하거든요.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려면 먼저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합니다. 반대로 팔 때는 원화를 다시 달러로 바꿔서 가져가야 하고요. 그런데 환율이 1420원에서 1530원까지 올랐잖아요. 원화 가치가 7.7% 빠진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외국인이 1억 원어치 삼성전자를 들고 있었다고 합시다. 주가가 그대로라 해도 달러로 환산하면 7.7%를 손해본 겁니다. 주가까지 떨어졌으니까 실제 손실은 2배입니다. 그래서 더 빨리 팔고 싶은 거고 많이 팔수록 원화가 더 풀리니까 환율이 또 오릅니다. 환율이 오르면 남아있는 외국인도 손해가 커지니까 또 팝니다. 빠지면 빠질수록 더 빠지는 구조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놀이공원에서 출구가 좁은데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가려는 상황이랑 같습니다. 먼저 나간 사람은 그나마 괜찮은데 뒤에 있을수록 밀려서 더 오래 걸리고 더 손해를 봅니다. 큰 손은 이 출구가 좁아진다는 걸 먼저 본 겁니다. 두 번째 구조는 더 무섭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만 오르는 최악의 상황을 말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 물가가 매달 오르는 거죠. 이게 지금 한국에 닥치고 있는 겁니다. 1973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 수출을 막아버렸거든요. 유가가 배럴당 3달러에서 12달러로 4배가 뛰었습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전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습니다. 물가는 두 자릿수로 치솟고 실업률도 급등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때와 닮았습니다. 브렌트유가 한 달 만에 63% 폭등했고 한국은 에너지의 93.7%를 수입합니다. 3월 소비자 물가가 2.2% 올랐는데 석유류 가격만 9.9% 뛰면서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진짜 충격은 4월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됩니다. 직장인 기준으로 월 생활비가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더 나갈 수 있다는 추산도 나왔습니다. 월급 300만 원 받는 분이면 실질 소득이 5%에서 10% 줄어드는 효과입니다. 세 번째 구조는 실질금리입니다. 이것도 외국인이 떠나는 핵심 이유거든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0%인데 물가가 2.2% 오르고 있으니까 실질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유가 충격이 본격 반영되면 마이너스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은행에 돈을 맡겨서 이자 2.5%를 받았는데 물가가 3% 올랐다고 합시다. 실제로는 돈을 맡겨놓고도 0.5% 손해를 보는 겁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미국 금리가 3.5%입니다. 물가를 빼도 수익이 나는데 굳이 한국에 돈을 둘 이유가 없잖아요. 게다가 환율까지 불안하면 환차손까지 더해지니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한국 증시의 구조적 약점까지 겹칩니다. 코스피는 수출 제조업에 집중된 시장이거든요. 특히 반도체 비중이 과도하게 높습니다. 삼성전자 한 종목이 코스피 시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제조 원가가 올라가고 관세가 붙으면 수출이 막히고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이 빠집니다. 세 가지가 전부 수출 제조업을 때리는 겁니다. 정리하면 외국인이 본 한국은 이렇습니다. 에너지 쇼크로 원가가 치솟고 환율 약세로 자산 가치가 높고 관세 전쟁으로 수출길이 막힌 3중 피해국입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에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걸 큰 손은 먼저 알았습니다. 그래서 50조를 들고 떠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 순매도 동향입니다. 매주 확인하십시오. 외국인이 아직 팔고 있다면 반등 시그널이 아닙니다. 3월에 30조를 팔았고 2월까지 합하면 50조입니다. 이 흐름이 멈추는지 꺾이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큰 손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개인만 버티는 건 썰물에 혼자 서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 아래로 안착하는지 지켜보십시오. 지금 1,513원입니다. 환율이 높으면 외국인은 달러로 환산했을 때 손실이 커지니까 돌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1,450원 아래로 내려와서 안정되는 게 외국인 복귀의 최소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4월 6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제시한 협상 시한이거든요. 협상이 타결되면 유가가 안정되고 환율도 숨통이 트입니다. 반대로 결렬되면 전쟁이 장기화되고 에너지 쇼크가 계속됩니다. 이 결과 하나로 시장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 씨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만 먼저 확인했으면 달랐을 겁니다. 차트만 보고 저점이라고 판단했는데 큰 손이 왜 떠나는지를 먼저 봤어야 했습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은 반드시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하시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요한 건 확신이 아니라 점검입니다. 세 가지 기준을 먼저 확인하십시오.